예, 안녕하십니까. 건국대학교의 홍성화입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이렇게 추운데도 이렇게 막 이 먼 걸음까지 이렇게 하신 것 같아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제가 맡은 부분은 이 충주의 삼국시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리 충주의 삼국시대 그러면은 사실은 우리 충주의 역사 중에서도 가장 그 뭐라고 할까요? 문화유산도 많고 화려한 그런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뭐 우리 충주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또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그 역사 중에서 이 고대 특히 삼국시대에서는 이 충주의 이야기를 빼면은 또 이 안고 없는 찐빵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일단 뭐 삼국시대 그러면은 뭐 고구려 백제 신라 우리 충주가 기본적으로는 이 한강이 또 흐르고 있고 그리고 또 육로를 통해서는 남과 북 그다음에 동과 서를 이렇게 교체하는 이제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이곳에 당연히 과거의 그 삼국시대에는 고구려나 백제나 신라에 있는 그런 국가들이 다 충주를 또 점유하고 또 점유하려고 또 시도했었던 이제 그런 흔적들이 이제 보이고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다가 또 나중에는 이제 신라가 이곳에 점유하면서 또 가야의 세력들도 또 이치를 시켰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고대 시대 때 보이는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의 문화까지 다 나오는 곳으로서 어찌 보면은 우리의 고대 역사에 있어서 그렇게 모든 그런 각국의 나라들이 보이는 지역은 아마 우리 충주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이 우리가 중원 역사 문화권이라는 것들이 설정이 됐지만 이제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우리 충주가 어떤 다른 지역보다도 무엇보다 역사 문화의 도시로서 앞으로 조금 더 우리가 활발하게 또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전 먼저 합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그렇다면 삼국의 지금 전략적 요충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삼국 중에서 가장 먼저 우리 충주를 점유했었던 나라는 어느 나라였을까요? 일단 기록상에 보면 삼국사기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사료가 삼국사기죠. 삼국사기에 보면 충주가 고구려의 국원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원성. 그러면서 이제 거기 미을성이라고도 하고 탁장성이라고도 한다. 이제 이런 표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문무왕 13년에는 국원성을 쌓았다. 이제 이런 표현이 있고 옛 완장성이라고도 한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 옛 완장성 이제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거 보면 일단 고구려 때의 국원성이라고 이름을 불렀지만은 그 이전에는 아마 완장성이라고 불렀을 거다라고 이제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앞에 미을성이라든지 탁장성도 혹시 국원성 이전에 불렀던 이름은 아닐까? 그렇죠? 뭐 명확치는 않지만 이제 그렇게 우리가 추정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그 후대의 사료이긴 하지만 조선 후기의 사료이긴 하지만 김종호의 대동지지대에 보면 거기엔 충주가 백제 시대의 낭저곡성 또한 미을성 낭자성이라 했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 저희가 추론했던 것 같이 고구려 이전에 아마 백제가 있었고 거기에서는 아마 미을성 등등으로 이렇게 부르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아마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사실은 문헌상에서는 고구려 이전에 백제가 먼저 왔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문헌적 기록은 명확하게 남아 있는 건 아니죠. 그런 측면에서. 하지만 최근에는 이 충주에 많은 또 발굴들이 또 이루어지면서 사실은 발굴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개발이 좀 이루어져야지만이 또 발굴이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만약 개발이 안 되고 그냥 땅에 묻혀 있으면 거기에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하지만 근래에 들어서 한 10여 년 동안에 충주에 좀 개발이 좀 이루어지면서 그 이전에 이제 발굴들이 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재까지 이루어진 그런 상황들 속에서도 보면 많은 그런 발굴 성과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또 백제와 관련된 그런 성과들도 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문헌으로서는 우리가 그 이전에 백제가 있었다라고 이제 이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는데 왜 문헌으로서는 왜 백제가 우리 충주에 있었을 거다라고 추정을 하는 그런 근거는 뭐냐면 우리가 과거의 고대의 초기에 고구려 백제 신라 중에 누가 더 강성했느냐 이렇게 여쭤보면 많은 분들이
고구려라고 대답하시는 분이 많을 겁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 여기 4세기의 상황을 보면 이때는 백제의 근초고왕이 남해안까지도 영토를 늘리고 또 가야까지도 영향력을 발휘했고, 그래서 그런 거를 기반으로 해갖고 이 동진과의 교류를 하고 또 일본과의 교류를 했었던 시대가 바로 요 4세기 중엽의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에는 또 고구려하고 서로 대결하는 이제 그런 구도를 만들어 나갈 수밖에 없었는데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371년에는 백제 근초고왕이 고구려왕을 사살하는 이제 이런 사건까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당시에는 한반도의 가장 강력한 나라가 백제였습니다. 물론 이제 삼국사기의 문헌 근거를 통해 보면은 율령 만포에 대한 부분들도 고구려보다는 고이왕이 3세기에 먼저 율령을 반포했다고 돼 있으니까요. 뭐 그런 거를 근거로 해서 본다면은 사실은 고구려 이전에는 백제가 조금 더 강성했을 수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그렇게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한강유역에서 또 발전했었던 그런 이 백제가 그 당시에 일찍부터 우리 충주를 예, 영향력을 미쳤다라고 보는 것은 또 우리가 과한 생각은 아닌 거죠. 자, 그런 점에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문헌으로서는 이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지만 고고학적으로는 이 최근에 백제와 관련된 그릇들이 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충주의 랜드마크이고 뭐 가장 잘 알려져 있는 탕금대. 그래서 탕금대라는 이름은 이제 진흥왕이 이곳에 왔을 때 우르기 가야금을 탔다라고 해서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임진왜란 때 우리 탕금대 전투를 해서 또 많이 또 알려져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곳을 이곳 주위에는 또 발굴해 보니까 이 백제 토성의 또 흔적이 또 나왔던 그런 적이 있었죠. 그리고 또 여기에 발굴해 보니까 또 이 안에서는 이 덩이쇠, 철정, 이 철이 40매로 이렇게 쭉 이 규격화된 그런 상태에서 또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철정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은 이제 무슨 이유일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근래에 이 탕금대의 그 아래 우리 칠금동 유적을 발굴을 해보니까 거기에서는 아주 그냥 대규모의 제철 유적이 나왔던 거죠. 백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여기 주택가들이 있기 때문에 더 아마 많이 발굴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아마 이 일대에 아마 쫙 이런 제철 유적들이 깔려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제철 유적들은 요게 이제 로의 흔적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쭉 이 철광석에서 분리가 된 이제 철들이 이제 흘러내렸던 이제 그런 자국들이 그대로 이렇게 남아 있는 그런 흔적입니다. 그래서 이건 아주 대규모의 제철 유적이고 시기가 지금 현재는 4세기 뭐 3세기까지도 올라간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아주 이른 시기에 그런 백제의 그런 제철 유적이 확인이 돼서 어떻게 보면 우리 충주의 철 저희가 대표하고 있는 것 우리 충주는 대표할 게 너무 많은데 그 중에 하나인 철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최근에 여러 가지 발굴 결과 또 새롭게 또 조명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타평리 유적 그렇죠? 저희가 2008년부터 2012년 동안에 여기 지금 현재는 이제 조정경기장 발굴을 하면서 이곳도 여기에서도 여러 가지 거주지가 나왔는데 이 백제와 고구려와 신라 시대 때 거주지가 다 나왔죠. 그런 측면에선 여기에서도 백제의 흔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집터가 이제 백제의 집터 흔적들을 저희가 또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또 이런 토기들, 근데 이런 아주 백제의 대표적인 토기인 이런 그 삼족 토기, 세발 토기죠. 그것도 나오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주거지를 요거는 이제 서울에 있는 풍납토성, 몽촌토성. 지금 현재 백제의 한성 백제의 주요한 도의 유적지로서 지금 추정하고 있는 것이 몽촌토성과 풍납토성인데요. 물론 이제 풍납토성은 아직 지금 발굴이 안 됐지만 제 생각에는 거의 90% 이상이 그곳이 백제 한성의 위례성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곳에서 나온 그런 어떤 집터의 모양이나 그런 토기의 모양들이
상당히 지금 유사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백제의 중앙에서의 세력들이 아마 이거 충주에 왔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싶은데요. 그런 내용들이 또 근래에 가장 최근입니다. 작년이었죠. 작년에 여기 황새머리 고분군이라고 해서 이곳에서 백제 무덤이 발견됐습니다. 황새머리 고분. 여기 보시면 여기 좀 한강이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조정 경기장이 있고 그다음에 충주 고구려배가 있는 그 사이입니다. 그 사이. 여기는 사실은 여기 산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여기에 이렇게 딱 황새머리가 저렇게 딱 튀어나와 있는데 지금은 여기 도로가 이렇게 딱 가서 황새머리를 이제 딱 자르고 있죠. 어떻게 보면 그런 모습으로 됐는데 바로 이제 여기입니다. 요 지역. 이 지역에서 물론 일부가 거기 유실이 좀 돼서 그게 좀 안타까운데 가장 중심부에서는 또 더 많은 그런 유적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었습니다만 어쨌든 요거를 발굴을 해서 여기에서는 많은 그 석실묘하고 그다음에 석광묘 수십 개가 여기서 나왔죠. 여기 아마 가장 큰 아마 그 석실분이라고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또 이 보시는 바와 같이 위에 그 환두대도가 나와서 환두대도.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환두대도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백제 시대 때의 어떤 중앙에서 사회를 했던 이제 이런 것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백제가 이 직접적으로 이 충주에 대해서 또 영향을 행사했었던 이제 이런 모습들을 좀 볼 수가 있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 사실 근래에 또 새롭게 또 발견이 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장미산성도 지금 현재 국립중원문화연구소에서 지금 뭐 다시 또 추가적으로 이제 발굴을 해서 더 많은 또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지금까지 성과로서는 원래 장미산성이 그 충주 고구려비 그 뒤쪽 산에 있기 때문에 초기에는 이게 고구려가 쌓은 산성이 아니냐라고 이제 처음에 생각했었죠. 근데 발굴을 해보니까 그 안에선 백제의 그런 토기들이 또 많이 나와서 그래서 고구려 이전에는 아마 백제가 이곳을 만들어서 이곳을 또 거점성으로 또 하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고구려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삼국사기에 보면은 가장 먼저 등장하는 나라가 이제 고구려죠. 그러니까 백제보다는 이제 고구려가 고구려의 국원성이고라고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국원성이라는 그런 이름도 사실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그런 용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 고구려의 도읍의 이름이 국내성인데 여기 국원성, 국원이라고 하면 뭐 나라의 근본이다, 나라의 벌판이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의미를 담을 수 있고요. 어떻게 보면 거의 그 이 국내성이 다음가는 도시다. 뭐 이렇게 우리가 또 판단할 수도 있고 또 여기도 국원성이라고 이렇게 붙였던 걸 보면 앞서도 우리 삼국시대 이전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분명히 우리 삼국시대 이전에 고구려가 오기 이전에 여기에도 어떤 커다란 그런 국가나 어떤 그 나라의 실체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을 또 하게 되는 그런 이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이름 자체가 주는 그런 뉘앙스가 이게 보통의 그런 이미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이 뭐 국원성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그 이전에 있었던 우리 충주의 실체에 대해서도 한번 저희가 한번 또 깊숙이 또 연구해봐야 하는 그런 시간이 또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기도 하고요. 아무튼 고구려는 아시다시피 우리가 광개토왕 그렇죠? 우리 영토를 가장 넓혔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져 이제 광개토왕. 사실은 이 공대성 집안현에 있는 광개토왕 비에 의해서 당시에 그 광개토왕 시대 때의 이제 고구려의 현황들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때 이제 광개토왕 비문에 의하면은 이 고구려가 백제를 치는 이제 그런 기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영락 6년.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광개토왕의 연호가 영락이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됐죠. 왜냐하면 삼국사기에는 고구려 백제는 연호를 썼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신라만 나중에 이제 중간에 이제 연호를 썼는데 그럼 그렇다고 고구려와 백제는 연호를 안 썼을까요? 그건 모르는 거죠, 그죠? 삼국사기에는 안 나왔으니까. 하지만
광개토항 비문으로는 영락 6년, 영락 8년 이런 게 나오니까 아 이때도 연호를 썼구나라는 걸 사실은 저희가 알 수 있는데요. 396년에 이제 백제를 공격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58성과 700촌을 또 얻게 되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기록이 영락 8년에 398년에 백신토곡 등의 지역들을 또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물론 기존의 여러 가지 학계라든지 이런 과거의 통서는 이 백신을 숙신이라고 봤지만 숙신을 백신이라고 본 그런 기록들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이 광개토항 비문의 그런 내용을 통해서 보면 그 위에 그 광개토항 비문은 항상 그 전쟁의 명분을 알리는 전치문들이 앞에 나와 있거든요. 그렇게 해야지만이 전쟁의 정당성을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 정당성이 있었던 전치문은 그 백제와의 공격에 쭉 다 걸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398년의 이 얘기는 백제를 치면서 있었던 이제 그런 기록으로서 좀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특히나 이 지역은 지금 우리 충주의 그 이 동변 쪽에 동쪽으로 가면 해당하는 이제 단양의 소백산맥 일원이 아닐까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백제가 요거는 이제 광개토항 비문에 있는 거 아니고 삼국사기하고 일본서기의 기록이 있는 거죠. 백제의 아신왕이 태제했던 전지를 일본에 파견을 합니다. 배를 타고 가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광개토항 비문에 의하면은 외가 신라를 침입하는 이제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신라가 광개토항한테 올라가갖고 우리 좀 도와주세요 해갖고 결국은 광개토항이 기보병 5만을 보내서 외하고 가야를 치는 내용들이 지금 나와 있죠. 어쨌든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본다고 한다면 당시에 백제 태자인 전지가 외에 파견했었던 것은 또 일부 또 외에 또 지원군을 또 끌고 왔었던 이제 그런 측면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앞서서 제가 백신토곡 부근들이 소백산맥 부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튼 기보병 5만이 이 신라 쪽으로 해서 간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분명히 소백산맥을 넘어서 갔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어떤 교통로들의 확보가 미리도 필요했을 수도 있다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대방계에 침입한 외를 또 나중에 또 고구려가 또 막아내는 이제 이런 장면으로서 사실은 이제 광개토항 비문에 백제 공격과 관련된 사항들이 좀 나와 있고요. 그러다가 이제 장수왕 때에는 오히려 더 남한 정책을 장수왕 때는 더 강하게 해서 평양성으로 천도를 하고 난 다음에 잘 아시다시피 475년에 백제 계로왕을 이제 사살하는 이런 상황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백제는 한강 유역에 있었던 그런 이 도읍을 이제는 어디로 금강 유역으로 좀 옮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웅진으로. 그래서 이제 이때의 백제가 완전히 이 한강 유역을 아마 상실했다라고 이제 이렇게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구려가 우리 충주 지역에 제일 처음 왔었던 시기는 과연 언제였을까요? 이 부분에서.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학계에서도 그렇고 이제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이제 그런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초기에는 지금 여기 한강유역을 완전히 백제가 상실했던 때가 475년이니까 그때 부근에 그때 이후에나 아마 고구려가 충주를 차지했을 거다. 과거에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적도 있었죠. 여기에 대한 단서는 잘 아다시피 우리 한반도에는 유일한 고구려비인 우리 충주의 고구려비 아마 여기에 여러 가지 실마리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충주 고구려비와 관련해서는 우리 여기에도 많이 와 계시는 우리 예성문화연구회 회원분들 과거에 우리 예성문화연구회에서 지금으로부터 40여 년 전에 처음으로 이 고구려비를 발견을 했죠. 아마 내년이면은 고구려의 발견에 45주년이 아마 되는 이제 그런 해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도 저희 충주에서 뭔가 또 성과를 또 내야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예성문화연구가 또 처음 발견했고 또 예성문화연구회는 뭐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우리 충주와 관련된 또 새로운 또 그런 이 발굴과 또 연구와 이걸 거듭해왔고 아마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에서는 제 1등 가는 그런 향토사학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도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기에 나와 있는 충주 고구려비에 대한 내용, 이게 뭐 다 글자가 좀 잘 안 보이는 것도 있고, 또 최근에 와서는 또 새롭게 또 논쟁이 되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쓰여져 있는 내용들이 다 맞다 이렇게 이해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보시는 분들마다도 좀 이 글자를 또 다르게 보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사면비인데 그 중에서 보이는 글자들은 몇 안 됩니다. 하지만 이 보이는 글자들을 통해서 보면은 여기 이제 오월중 고려 대왕, 이제 그래서 이제 고구려비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됐죠. 그다음에 전부 대사자, 이제 이런 명칭들을 통해서도 고구려라는 걸 알게 됐는데, 근데 여기 내용들을 간단히 보면 신라 매금, 아마 신라 이제 왕이라고 생각해, 신라 왕 보고 올라오라고 그래서 결국 고구려가 이 의복을 하상하는 내용. 그러니까 이제 이때는 아마 고구려가 신라에게 어느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던 이제 그런 시대의 상황으로서 이제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 이제 우벌성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기록들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고문우성과 고문우성의 수사와 그다음에 우벌성이라는 이런 이 명칭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걸로 봐서 이들 성들이 아마 충주 인근에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나 여기 고문우성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광개토왕이 396년에 이 백제를 쳤을 때에 공취했던 58성의 내용들이 쭉 광개토왕 비문에 써 있는데요. 그 중에 고문우성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고문우성이 충주 인근이라고 한다면은 그 광개토왕 비문에 58성에 공취했던 것 중에 또 고문우성이 나온다고 한다면 아마 광개토왕이 충주 인근까지도 오지 않았을까 이렇게도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아무튼 여기 보면 이제 우벌성이죠. 뭐 이게 사실 우벌성이라 했죠. 벌성이 이르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아무튼 여러 가지로 또 생각하게 하는데 아직 글자가 또 잘 보이지 않고 또 그래서 여러 가지 논쟁이 있는 이제 그런 또 현재 고구려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충주 고구려비의 연대와 관련해서는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는 475년 이후에나 이 고구려가 충주를 점유했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거기에 나오는 연도와 비교를 해봐서 481년 설이 있었죠. 481년. 그런데 또 이 고구려와 신라와의 관계를 살펴보다 보면 오히려 481년경에는 고구려하고 신라가 서로 사이가 안 좋은 그런 관계였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한 450년경부터는 고구려의 영향력이 신라에서 이제 감소가 되는 이제 그런 시점이니까 그래서 오히려 아니다 이거 499년설이다 이제 이런 게 또 나오기도 했었죠. 그러다가 또 이건 일본의 학자들이 좀 얘기를 했었던 건데 태자의 그 책봉 기사가 나오는데 그 책봉 기사를 중심으로 해갖고 판단하게 되면 이건 403년에 만들어진 게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문자명왕설도 있었죠. 문자명. 그러니까 요거는 비가 만들어진 거는 문자명왕이 만들었는데 이제 그 앞에 문자명왕의 할아버지가 이제 장수왕이고 이제 그의 아버지는 이제 태자 조다였으니까요. 그 장수왕 때부터 그 아버지 선친이 있었던 이제 그런 시대 때의 이야기를 이 비석에다 새겨갖고 결국은 문자명왕이 어떤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그런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거다. 이제 이런 설도 또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이 다양한 해석과 이제 추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었죠. 그러다가 근래 한 3년 전에 또 다른 연구가 또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이 3D 촬영과 RTI 촬영 이렇게 되는데요. 이제 우리가 보통 비문이라는 이런 걸 보게 될 경우에는 이 빛이라는 게 한쪽 면에만 이렇게 반사되는 것만 우리가 보기 때문에 사실 글자가 안 보이는 것도 아마 있을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이거 여러 각도에서 이제 빛을 비추고 이제 사진을 찍다 보면 안 보이는 그런 글자가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생각 때문에 아마 이런 기법을 아마 도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촬영을 해보니까
뭐 여러 가지 뭐 안보였던 거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뭐 해석들이나 논쟁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 중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이 아까 처음에 그 안면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오월중 고려대왕이라고 있었던 그 위쪽에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이 제목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제목이 있었다. 그래서 그때 거기에서는 이제 요게 영자고요, 요게 락자고요, 이게 7년이고 그 다음에 세제, 정유 이제 이렇게 또 해석을 했었던 그런 어떤 성과도 있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죠. 이게 글자가 없다, 이게 안 보이는데 이게 보이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아직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저도 그래서 한번 이걸 다시 한번 좀 살펴봤습니다. 이 제목이 진짜 영락이 이렇게 맞나? 만약에 이게 영락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게 뭔가요? 아까 보셨다시피 이거 광개토항이 비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영락 7년이라고 한다면 397년입니다. 397년.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영자는 여기 삐침 이런 거 이렇게 있어갖고 뭐 그렇게 볼 것 같기도 한데 이것도 좀 자세히 한번 더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요. 락자는 이게 좀 뭉개져 갖고 락자인지 아닌지 잘 모르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지금에 와갖고 충주 고구려 이걸 뭐 굳이 뭐 3D 촬영이나 이런 걸 하지 않더라도 지금 현재 고구려 전시관에 가셔갖고 탁본이 걸린 것만 이렇게 보셔도 그 동안에는 우리가 없다라고 생각했으니까 안 보였는데 또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보면 다른 건 몰라도 여기서 7년은 보인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7년, 그렇죠? 여기 보면 7년은 보이잖아요, 그죠? 제가 일부러 여기다 쓴 건 아니니까 지금 좀 이따가 요 시간 끝나고 아마 우리 고구려비 전시관에 가서 한번 다시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시죠. 근데 7년은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에 대한 연구자들도 와갖고 다른 거 몰라도 7년은 보이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저희가 좀 더 그 연구가 되고 또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게 397년이라고 한다면 앞서서 우리 광개토항 비문에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396년에 이 58성 고문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백제의 58성을 취하고 그런 다음에 398년에 제가 백신토곡을 소백산맥 부근이라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397년에 여기에 당연히 이 충주에 있었다라고 해도 해석상에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죠? 문헌의 해석상에. 근데 그래서 아무튼 이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 더 치밀하게 검토를 하면서 또 바라다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고 이제 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맞다 그러면은 이런 시기에 4세기 말에 지금 고구려가 이 충주 지역에 왔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앞으로 또 더 많은 연구가 또 기대가 됩니다만, 요거는 당시에 이제 고구려가 왔었던 이제 그런 내용들을 우리 기록화로 이제 그려놨던 기록입니다. 그리고 또 앞서 그 백제의 그 유적이 나왔다고 하는 우리 조정경 기장 만들었던 거기에서도 고구려의 또 집터가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거기에 보면 특히 이제 여기 백제의 집터 위에 여기 보면 요게 구들입니다. 온돌유적. 이런 온돌유적들은 고구려식이라고 또 이렇게 또 얘기를 하시니까 그래서 아마 백제가 온 이후에 또 고구려가 그 위에다가 아마 또 이 터전을 잡고 또 살지 않았을까 이렇게 또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장미산성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장미산성은 초기에는 백제였지만 여기서 또 고구려가 또 점유하고 있었다라고 이제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아마 좀 더 자세한 성과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또 우리 국립중앙문화재연구소에서 근래에 또 지금 발굴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쯤이면 또 좋은 성과가 또 나오리라 또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 고구려 충주에서는 또 고구려 고분이 나오죠. 고구려 고분. 사실은 고구려의 고분은 대부분 북한에서만 많이 나오는 거고, 그렇죠? 평양 일대라든지 이제 이런 고구려 고분군은 2004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될 정도로 북한에는 이제 고구려 고분이 많은데 남한 쪽에서는 고구려 고분들이 많이 발견되지는 않았죠, 생각보다. 근데 그런 측면에서는 또 이 충주 고구려비가 있는 우리 충주에서는 또 고구려 고분의 실체가 또 나타났습니다. 그게 이제 두정리 고분군과 이제 단월동 고분군이죠. 이 두정리 고분군의 또 모습들인데 여기 1, 2, 3, 4, 5, 6호
이런 형태의 이제 고구려의 고분의 형태가 있고요. 여기서 또 고구려의 토기들이 또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여긴 어디냐면 제가 근무하고 있는 건국대학교입니다. 건국대학교. 건국대학교의 뒤편에 단월동 고분군. 단월동 고분군. 단월동 고분군에서도 원래는 과거에 이 통일신라 시대 때의 고분이 무덤이 한 10기 정도가 나왔다. 이제 이렇게 소개가 됐었죠. 근데 근래에 와서 또 고고학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그 중에 5호분, 10호분 2개는 원래는 고구려의 고분이었다라고 또 그런 논문들이 또 발표가 됐었죠. 그래서 아마 여기에 보이는 단월동 고분과 5호분도 이제 고구려에서 만든 게 아닌가 또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요. 지금은 다 덮여져 있어갖고 그 고분의 실체를 좀 뭐 지금은 저도 볼 수가 없고 다만 이 옛날 발굴 조사 보고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단월동 고분군은 저희 학교에서 이 충렬사로 넘어가는 언덕이 있습니다. 언덕. 그 위에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물어보니까 학생들은 헐떡고개라고 하죠. 헐떡고개. 그래서 왜 헐떡고개냐니까 막 수업하고 올려면 단월동에서 막 거기 올라오면 헐떡헐떡거린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위쪽에 지금 단월동 고분이 있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봉황리에 있는 마이블입니다. 이 봉황리 마이블이 지금 이쪽 동쪽과 이렇게 서쪽에 이제 2군데 있죠. 동쪽과 서쪽 2군데 있는데 여기에 있는 이 동쪽에 있는 이 마이블. 그래서 사실은 마이블에는 이게 뭐 어느 나라에서 만들었다 이제 이런 게 써 있지는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양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이게 어느 나라가 만든 거냐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밖에 없죠. 우리 충주에는 고구려 백제 신라가 다 왔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느 나라가 온지는 명확하게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형식을 갖고서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건데 많은 분들이 이 밑에 있는 요 대좌가 이렇게 그 반원추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건 되게 이제 고구려에서 많이 나타나는 그런 형식이고 그 다음에 또 이런 여러 가지 통견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도 이 북위의 형식, 고구려의 형식들을 또 보이고 있는 것들로서 그렇게 또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황리 마이블도 아마 이것도 고구려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닐까라고 이제 그렇게 저희가 또 추정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논에서 또 발견된 요 광배죠, 광배. 앞에 이제 이 불상은 없어졌는데 요 광배 이제 그 뒤에 보면 건흥 5년부터 이제 시작되는 이런 명문이 있어서 우리가 건흥 5년명 그런 광배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그럼 건흥이라는 건 연호일 텐데 연호. 그럼 이게 어느 나라의 연호일까요? 중국에서도 건흥이라는 연호를 쓴 게 있습니다. 중국에 있습니다만 중국에서는 이런 시기에 썼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불교가 들어오기 이전의 시기에 건흥이라는 연호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지금 보이는 건 여러 가지 기법상이라도 보면 한 6세기 정도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이 건흥이라는 연호를 썼던 것은 고구려가 아니었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다만 이제 양식에 따라서도 536년이나 596년이나 이런 설들이 좀 갈리고 만약에 고구려가 충주에 있었던 기간을 생각한다면은 536년이 더 맞을 듯도 한데요. 뭐 기법상으로는 또 여러 가지 또 의논들이 또 갈리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신라입니다. 신라. 그 다음에는 신라입니다. 신라는 이제 6세기 들어갔고 이제 신라가 이제 굉장히 크게 발흥을 하죠. 그게 이제 6세기 지증왕 때 와서 지증왕은 원래 마리간이었는데 이 마리간은 이제 왕의 칭호로 바꾸고 그 다음에 또 신라라는 그런 국호를 또 최종적으로 확정. 예전에는 뭐 사로, 신라 이렇게 막 부르다가 이제 신라로서 또 확정을 하고 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이사벌하고 우상국을 복속하고 하는 이제 이런 상황이었고 또 법흥왕 때 들어와서는 불교를 공인하고 또 율령을 반포하고 그리고 금강가해를 또 복속하고 이래서 신라가 지금 점차적으로 좀 커져가는 이제 그런 측면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법흥왕 때까지만 하더라도 남조와 수교를 하는데도 양나라에 수교를 하는데도 신라가 직접 혼자는 못 갔고 백제를 따라서 갔던 그런 기록들이 나오죠. 그때는. 그러니까 아직도 이때만 하더라도 백제하고 신라의 어떤 국력을 보면은 백제가 더 우위였을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진흥왕 때 와서 이제 대대적인 이제 정복 활동이 들어가면서 이제 신라가 이 한반도의 이제 구도를 바꾸죠. 그 신라가 한반도의 구도를 바꾸는 데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충주를 점유하면서 구도가 바뀌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신라는 우리 충주를 어떤 경로로 해서 어느 시기에 충주를 점유했을까요? 그거에 대해서도 사실 학계에서도 논란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흥미로운 것은 이 고구려 백제 신라가 우리 충주에 다 왔지만 초기에 앞서서도 말씀을 하셨었지만 초기에 백제가 언제 처음으로 충주에 영향력을 펼치고 점령을 했는가에 대한 것도 사실은 아직도 퀘스천 마크죠, 그죠? 그다음에 고구려에 대한 고구려가 언제 여기 충주에 왔느냐에 대해서도 지금 여러 가지 지금 또 논란이 또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그럼 신라가 충주에 또 언제 어떤 루트로 왔느냐에 대해서도 사실 학계에서 논쟁이 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신라가 이 우리 충주를 점유하게 됐던 그런 경위는 일단 먼저 백제가 사실은 웅진으로 쫓겼던 거는 이제 고구려 때문에 쫓겼던 거고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이제 성왕 때 와서는 조금 더 이 계획적인 그런 도시를 만들어서 사비성으로 천도를 해갖고 그러면서부터 이 고구려를 다시 한번 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죠. 그래서 그때는 가야하고 신라하고 웨이 세력까지도 들어옵니다. 이렇게 해서 고구려의 분란의 틈을 타고 이제 고구려를 이제 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백제는 이 거의 평양성 인근까지 봤다라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럼 반면에 이제 신라는 그렇죠. 신라는 이 동쪽으로 해서 이 소백산맥을 넘어갔는데 지금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그렇게 해서 백제가 한강 유역을 쭉 차지하면서 오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백제가 차지했던 한강 유역을 누가 진흥왕이 지금 다시 차지하고 있는 거죠. 이제 이러면서 이 한반도에 대한 구도가 이제 완전히 바뀌는 이제 이런 상황으로서 저희가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그럼 신라가 이 한강 유역을 어떤 방식으로 어느 루트로 해서 점유를 하게 되고 또 충주를 언제쯤 점유했을까요? 사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앞서서 이 550년에 있었던 도살성과 금연선 정투라고 하는 삼국사기에 나와 있는 이 전투에 대한 이해와 관련해서의 학계에서 또 여러 가지 논란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고구려하고 이제 백제가 싸우는 거니까요. 고구려와 백제가 이제 서로 도살성과 금연성을 갖고 싸웁니다. 처음에는 백제가 도살성을 점령을 하니까 또 고구려는 또 그 부근에 있었을 까 추정하는 금연성을 또 차지하고 그렇게 해서 두 나라가 서로 막 힘들어하는 이제 그런 틈에 신라가 도살성과 금연성을 다 차지해 버립니다. 이제 그러면서부터 이제 신라가 이제 쭉 이 북쪽으로 이제 올라오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거거든요. 이건 550년이면 막 그런 단계의 시작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학계에서는 그럼 도살성에 대한 위치를 어디로 보느냐? 먼저 괴산이라고 보는 이제 그런 설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천안이라고 보는 설이 있고요. 이제 신라가 이제 한강으로 쭉 올라가는 이제 그런 내용들을 그다음에 또 최근에는 증평이라든지 진천이라는 그런 설이 있고요. 하지만 또 근래에는 단양이라는 설도 나와요. 단양을 통해서 이제 신라 이 도살성은 단양에 있는 거다라고 하는. 과연 그럼 이 도살성은 이 도살성이 어디 있느냐에 대한 이 위치를 통해서 신라가 과연 어떤 루트를 통하고자 한강역을 진출했느냐가 관건이 달려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자, 그럼 과연 어느 설이 맞을까요? 여기에 대한 단서는 이 도살성 550년의 도살성과 관련된 부분들은 일본 서기에 보면 일본 서기에도 이 도살성 전투가 있는 그 시기에 그 이림이라고 하는 그런 이 지명이 나오고 이림성 전투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살성이 어디에 있냐는 그런 근거는 이 일본 서기에 이제 이림성이 어디에 있느냐를 우리가 따져보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럼 과거에 많은 사람들이 일본 서기에 나오고 있는 이 이림성을 어디에다가 비정을 했느냐? 과거 이제 일본 사람들이죠. 일본 사람들이 초기에 비정을 했을 때에는 이걸 전라북도 김제로 비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임실로도 비정을 했고요. 근데 진안으로 비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또 천안으로 이렇게 비정을 했습니다. 이림석을. 아까 저희가 도살성 같은 것도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였죠. 특히나 일본 세계에 보면 이림이라고 하는 이림성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동한지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한의 땅이라고 되어 있어요. 동한의 땅. 그런데 또 동도라는 이제 그런 동쪽의 길이다 이제 그런 표현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건 우리 한 중에서도 동쪽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과거에 이제 일본인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비정을 했던 거죠. 주먹구구수 이렇게 비정을 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근래에는 우리 학계에서도 이거는 이런 비정보다는 우리가 조금 더 현실적으로 이 지명 비정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이제 나왔던 설들이 괴산이고요. 괴산설. 그다음에 청주설. 그다음에 옥천설 이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앞서서 얘기했던 이 동한의 땅이라고 하는 거하고는 전혀 이게 맞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동한의 땅이라는 내용은 전혀 맞지가 않아요. 이건 여기를 어디 동쪽이라고 그래 볼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 있어서도 지금까지의 우리 학계의 그런 이름에 대한 비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게 제거해야 될 그럴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계속 이제 주장을 해왔던 거죠. 사실 이곳이 삼국사기에서 얘기한 도살성의 지금 위치를 얘기하는 건데요, 그죠? 그럼 과연 이곳은 오히려 거꾸로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광개토왕이 이 남정을 했었는 신라로 갔었던 이제 그런 루트를 보게 되면 398년에 지금 여기에 백신토곡이라는 내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 교두보를 확보해갖고 결국은 이 신라로 내려가는 길. 저는 여기에서 이 중요하게 보는 단양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소백섬의 루트로서는 과거에는 많은 분들이 중령 루트라고 많이 보셨었는데 저는 오히려 그 옆에 있는 벌령, 별제에 저는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령은 지금도 이렇게 고개를 올라가게 되면은 굉장히 험한 길로 이렇게 돼 있죠. 만약에 광개토왕이 기보비 5만을 데리고 중령길을 넘었다? 좀 힘들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 벌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완만한 그런 길로 지금 올라가는 그런 상황들로 돼 있습니다. 특히나 이 신라가 당시에 그런 거점으로서 삼았었던 적성, 단양 적성, 적성비가 있는 단양 적성을 가는 데 있어서도 하나는 중령길로도 가지만 하나는 지금 이 벌제를 통해서 벌령을 통해서도 이 단양 적성비로 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 벌령 루트를 우리가 조금 더 주시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신라가 넘어갔을 때도 아마 이 루트로서 아마 그 한강역으로 해서 단양을 통해 갔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앞서서 고구려도 아마 이 기보병 5만이 왔다 그러면은 아마 이 길로. 그렇기 때문에 이 벌제, 벌령, 아까 우리 충주 고구려비에도 우벌성 이런 게 나왔잖아요, 그죠? 상당히 저는 연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진흥왕이 551년, 삼국사기 551년의 기록에 보면은 이제 진흥왕이 결국은 이 중령 이북과 고연인의 식군을 빼앗았다라는 게 551년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 550년의 도살성 전투를 앞서서 많은 기존에 있는 학자들이 저쪽 뭐 서쪽에다가 비정을 했지만 오히려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단양이라든지 이쪽 동쪽으로 우리 비정을 하게 되면 이림성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동안지지라는 표현들과 딱 떨어지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거를 이 벌제를 통해서 서백산맥을 넘어왔고 그러고 난 다음에 중령 이분과 고연의 식군을 빼앗았다고 하면 시기적으로도 딱 맞게 되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죠? 여기 좀 보시면 지금 여기 이제 단양 적성이 있는데요. 적성은 이쪽으로 중령을 통해서 넘어가도 적성이 나오지만 좀 요거는 지금 이제 벌제입니다. 벌제가 굉장히 완만하게 지금 가는 길이거든요. 거기를 통해서도 지금 그래서 아마 충주로 오는 길들은 이 길을 통해서 아마 들어왔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기록상에서 보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551년 3월에 진흥왕이 낭성으로 이제 들어오는 겁니다. 낭성에 와서 그 주위에
누굽니까? 이 우르기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음악을 잘한다는 말을 들고 이제 불렀다라고 얘기하고 또 하림궁이라는 그런 표현들이 나오게 되죠. 그런 측면에서는 이러한 지금까지의 신라가 충주를 공략했었던 이런 순서대로 우리가 판단을 한다고 보면은 당연히 낭성을 충주로 봐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제가 근래에 그 이 학계에서의 논문들을 쭉 보다 보니까 많은 학자들이 낭성을 충주로 보는 것보다는 청주로 보는 소리 더 많더라고요. 제가 대략 보니까 청주로 보는 게 한 60% 이상 돼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건 좀 뭔가 새롭게 좀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사실은 작년에 저희 예성문화연구회에서 이 충주 낭성의 위치 이런 걸 갖고 토론회를 했었죠. 그래서 또 이 충주서를 또 주장하시는 분들 또 모셔다가 또 여러 가지 이야기도 듣기도 했었는데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들, 그러니까 이걸 청주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그래서 우리 황금대 하림궁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강이. 하지만 청주에는 이런 우리 충주와 같은 그런 강이 있나요? 그건 없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 낭성을 청주로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특히나 지금 여기에 보면 충주하고 청주, 아마 이 우리 충주하고 청주를 잘 모르시는 분이 충주하고 청주는 다 비슷하게 옆에 붙어 있으니까 아마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사실 거리가 굉장히 멉니다. 그렇죠? 직선거리면 47km면 그 당시에 어떻게 낭성에 와갖고 뭐 부군의 우룩을 부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충주로 봐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앞서의 그런 이 신라의 이 북방 루트, 한강으로 지는 북방 루트를 통해서 보더라도 충주가 맞는 거죠. 하지만 청주라고 말씀하신 분이 많은 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도살성이라든지 뭐 이림성이라든지 이런 비정들을 자꾸 서쪽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잘못 비정이 돼 있는 거죠. 위치 비정이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서쪽에다가 비정을 하고 오히려 청주를 통해 갖고 이게 신라가 위로 올라 북진을 하는 이제 이런 상황으로서 비정하고 있는 게 학계의 지금 다수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제가 볼 때는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거는 이 지명 위치 비정이 좀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낭성을 청주로 얘기하는 소리 더 많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아까 말씀드렸던 도살성과 그다음에 벌제 이제 고구려의 그런 진출로 그다음에 또 이 신라의 또 이 한강 진출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서 보면 더군다나 우리 충주와 이쪽 충청북도에 대한 충청북도 북부에 대한 그런 지형들을 잘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신라의 진출로와 고구려가 또 이 신라로 내려가는 이제 그런 진입로들이 과연 어디였을까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새롭게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조금 좀 시간이 좀 빨리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가야 세력들이 여기에 왔었던 것도 이 신라가 이제 가야를 에 있는 이 점령을 하면서 또 가야 세력들을 또 이거 충주에 또 이치를 시켰기 때문에 이제 이곳에 또 가야와 관련된 그런 이 여러 가지 문화도 남아 있고 또 여긴 이 조선 시대 때의 여지도서인데 여기에도 보면 이 여러 가지 가야와 관련된 그런 이름들이 이 재언의 그런 이 이름인데 이 우르객 12곡과 유사한 이제 그런 것들이 보여서 지명들이 보여서 아마 이것도 우리 충주시 인근에 있는 우리 가야 세력들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니냐라고 이제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신라 때는 이 557년에 이제 국원 소경을 설치하고 그런 다음에 558년에 이 신라 왕경 귀족들의 자제와 육부에 부유한 백성들 대거 이주했다라고 하는 그런 문헌 기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과 또 맞게 또 우리 충주에서는 또 신라 시대 때에 많은 그런 이 유적지들이 또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 충주 남산으로 지금 불리는 우리 금봉산 위에 이제 산성이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신라 시대 때의 그런 산성으로서 신라가 점유했을 때 이제 만들었던 산성이고요. 그다음에 또 누암리 고봉은 누암리 고봉군에서도 지금 현재도 누암리 고봉군은 한 200~300기의 그런 이제 무덤들이 있는데 이제 이 안에서는
아주 뭐 이 금제 귀걸이라든지 이런 장신구라든지 게 나와서 앞서 얘기했듯이 상당히 이게 질이 높은 그런 부장품들이 나와서 이런 6배 귀족들이 왔었던 이제 그런 흔적들을 또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유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또 하고암리 고분군에서 나오는 것들도 통해서도 우리가 그 이 신라의 그런 진출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앞서 말씀드렸던 우리 타평리 유적에서도 역시 신라의 주거지가 또 확인이 돼서 신라의 우리 충주의 진출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남북국 시대, 특히 이제 남쪽에는 이번에 통일신라 시대니까요. 통일신라 시대 때에 우리가 충주를 보면 일단 557년에 이제 소경으로 국원 소경으로서 이렇게 승격이 됐고요. 그다음에 통일신라 시대 때는 중원경이라는 그런 명칭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신라가 통일하고 난 다음에는 이 충주 외에 이제 다른 뭐 고구려의 영토라든지 아니면 백제 지역이라든지 또는 가야의 영토라든지 이런 곳을 중심으로 해서 또 소경을 만들게 되죠. 되게 문무왕 때부터 그 다음에 신문왕 때까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근데 여기 보면 되게 동서남북과 같은 그런 명칭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 충주도 이제 국원성이라고 이제 불리다가 아무래도 그런 동서남북의 그런 성들이 생기면서 그런 이름을 붙이게 된다면 아무래도 이 가운데 중심이 아마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중원소경이라는 표현도 아마 이 당시에 생기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 문무왕 때에는 이 여기 2592보의 성을 쌓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2592보의 산성 이게 어딜까? 이제 이게 또 여러 가지 또 이 궁금증을 자아내게 하죠. 근데 많은 분들이 또 초기에는 이 타평리 일대라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타평리 일대는 또 2592보와 같은 또 그런 성의 흔적이라든지 또 그런 것들이 또 잘 발견이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죠. 또 장미산성이라고 보시는 분도 있었고 또 대림산성이라고 보시는 분들이 또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또 발굴 결과 우리 그 홍암지구 택지 2014년에 발굴해하고 거기에서 토성이 나왔죠. 물론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이 아파트 설계를 다시 해야 돼갖고 아파트 지금이 좀 늦게 지금 건축이 됐습니다만 그래서 거기에서 이런 그 토성들이 나왔고 그럼 과연 이 토성이 무엇이냐? 이 충주 읍성이 있으면 이 밖에 이제 외성을 아마 두르고 있었을 것 같은데 이제 일부 흔적만 지금 보이거든요. 근데 그게 일부 흔적만 보이는 게 아니라 과거에 일제강점기 때에는 여러 가지 사진이라든지 또는 지도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갖고 그게 봉현성지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기록들도 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것이 어떤 전체적으로 우리가 테두리가 남아 있는 그런 봉현성의 흔적은 아닐까. 이것은 1917년에는 총독부 문서인데요. 이것도 우리 충주 예성문화 연구회에서 발견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일제강점기 때의 이런 성의 토성의 그런 흔적들이 좀 나와서 그럼 과연 이것이 앞서 얘기했던 2592보의 그런 중원성을 이야기하는 걸까라는 이제 그런 또 생각들을 또 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근래에 지금 우리 그 이 관악공원 그 옆에 우리가 중심지죠. 거기에 이제 충주의 이제 사고지. 과거에 우리가 충주 조선시대 때 사고지가 있었는데 임주전한테 이제 불에 탔고 이제 그래서 충주 사고지로 추정되는 곳을 근래에 발굴을 했더니 그 안에 이제 큰 건물터 아래쪽에서 통일신라 시대 때의 그런 여러 가지 뭐 기와라든지 이런 토기편들이 나왔습니다. 그게 또 상당히 또 주목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중원경의 위치를 올해 타평리라든지 이 달천의 서쪽에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또 생각한 적도 있었는데 물론 그랬어요. 고구려 백제 신라의 좀 유적지는 대부분 그쪽에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초기에 막 고구려 백제 신라가 격전을 벌였을 때는 아마 달천의 서쪽에 아마 서 근거지를 두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마 통일신라 시대에 와서는 오히려 좀 달천의 좀 동쪽 지금의 충주 시내에 자리를 잡았고 그런 측면에서는 거기에다가 문무왕 때 중원성을 쌓았던 게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또 하게끔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무튼 앞으로도 이것도 우리가 또 더 추가적으로 또 연구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통일신라 시대 유적으로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우리 저희 학교에는 단월동 고분군 거기에도 통일신라 때 유적이 있고 요거는 저희가 또 충주
이 모든 자료들을 저희 학교에는 중원도서관에서 충주에 있는 모든 자료들을 모으는 또 충주 역사 자료관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잠깐 전시했었던 단월동 고분군의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또 통일신라 시대 때 우리가 자랑하는 우리 중앙탑, 그렇죠? 타평지 7층 석탑, 이것도 통일신라 때 탑으로서 또 남아 있어서 우리의 또 충주의 고대의 또 삼국시대와 고대의 흐름들을 또 잘 보여주는 그런 유적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런저런 얘기를 두서없이 하느라고 좀 길어졌는데 좀 여러 가지로 좀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걸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